저는 갑자기 가볍게. 아니요. 아니 뭐 대학교 4학년이면은 사실 나쁘죠. 네. 예. 따님의 멘토도 갑자기 자세를 바꿔서 저한테 이렇게. 아니면 좀 먼 것 같고. 그러니까 따님의 멘토도 안철수 선생님이세요? 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 부모님들 저 포함해서 이제 보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면 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 공통적인 생각이고 그런 게 이제 사회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10대만 되더라도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부모님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은 그 주위의 친구들의 이야기 또는 그 애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쪽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걸 이제 우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먼저 받아들이는.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할 일도 거기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부모의 영향력은 친구나 주위 환경보다 크지 않으니 부모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의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일 아니겠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책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책을 본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저희 아버님이 50이 넘어서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합격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 그거 보고 깨달았던 게 저는 나이가 들면 뭐 공부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거라고 그런 편견들이 누구나 있는데 아버님이 그걸 깨주셨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제가 나이 40 중반에 다시 학생으로 외국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런 것도 어쩌면 아버님 영향들이 많지 않았을까. 옛날에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저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어딘가 마음속 구석에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나오는 거죠. 네. 안철수 교수의 아버지는 부산의 한 판자촌으로 들어가 병원을 열고 가난한 이웃들을 치료했습니다. 진료비는 절반만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안철수에게 말없는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손자가 있거든요. 우리 큰 조카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예. 저보고 지금 할아버지라고 천말을 뗐어요. 근데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뭐 이게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딸하고 뭐 이렇게 딸하고의 스킨십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부비부비? 좋은데요. 딸하고의 부비부비. 어감이 잘못 지금 혼동돼서 홍대 인근에서만 쓰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부비부비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죠.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부비부비가 제일 좋은 말인 것 같긴 하네요. 딸하고의 부비부비. 어떤 친밀한 어떤 유대관계. 사진 계속 올려요. 근데 그 사진이 정말로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요. 그게 어떻게 찍으셨어요? 꼭 연출했다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하루 종일 애하고 놀다 보면 제 오빠나 다른 가족들이 보고 너무 이제 볼성 사나우니까 계속 사진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뭐 보통 꼴보기 싫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아이와 뭐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듣고 뭐 같이 놀아준다. 어떤 부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내가 이 아이에게 조금 더 줄 수 있는 건 뭔가. 예를 들면 뭐 같이 만나서 아빠 사랑해 하는 것도 우리끼리 약속을 정해서 7가지 뭐 약속을 정해서 해본다든지. 7가지 약속을 정하신다고요? 네. 아이고 참. 좋은 아빠 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이의 네. 머릿속에 7가지가 어떤 건데요? 그걸 좀 말씀해 보세요. 7가지가. 그건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동이 어떤 건데? 미망한데.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7가지. 아니 뭐 저한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하고. 네. 코. 더 이상은 좀. 더 이상은 아니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은 저도 하지 맙시다. 네. 이거 힘듭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저도 서로 이제.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 어렵지만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닌 나와 이 아이만 누리는 약속에 걸리잖아요. 다른 사람과 어느 속에서 하지 않는. 이 아이의 이런 시절의 기억 중에 내가 참 많이 사랑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저는 끊임없이 이 기억을 남겨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자기가 살다 보면 이제 난관에 부딪히겠죠.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고 그때는 제가 없겠죠.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박경철 원장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큰 기둥이자 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 아버지 얘기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그의 눈빛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제 매일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손발을 씻고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희한하게 한 30분 얘기하시면 옆에서 보면 이게 진짜 귀신 있다. 어른 눈에만 보이나 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3일간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계시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이 마음을 읽어보자.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고 옆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냥 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약들을 3일간 계속 이제 약속을 하고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떠나셨죠. 3일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기일이 되기 전에도 이제 저는 지금 서재에 영정을 모시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대화를 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답은 안 돌아왔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하면 아들 녀석이 그걸 보고는 또 저보고 아버지 눈에 귀신이 보이는 할아버지 귀신이 그게 이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져 내려오는 무형의 유산일 텐데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게 보여주는 뒷모습의 문제다. 보니까 두 분은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되지? 확실히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이런 어떤 그게 있어서 사랑 같은 게 이렇게 깊이 느껴지긴 합니다. 좀 부럽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렇게 단어로만 봤지 실체로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지 되게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정말 한 번씩 연습해 봅니다. 아빠 거울 보면서요. 아버지 실제로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만약에 아빠라고 불리워지는 존재가 되면 야 그거 진짜 어떤 느낌일까? 근데 따님하고 이렇게 통화하시기 전에나 이럴 때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막 설레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목소리만 듣는 거랑 네. 직접 이렇게 요즘 얼굴을 보면서 이제 네.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걔가 이제 있는 그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하숙집 거기로 치면은 아파트 같은 주위 전경도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죠. 얼마 전에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다면서요? 불쾌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어릴 때는 네. 그게 아니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네. 엄한 놈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싫을 것 같았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편 중에 가장 과격한 표현 나왔거든요. 엄한 놈. 예.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정년기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부모도 준비가 되는 게 정년기 같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다르시네요. 지금은 아직 정년기가 안 되신 거잖아요. 준비가 덜 된 그렇죠. 거죠. 지금은 뭐 예. 준비는 고사하고 20년간 쏟아붓던 아이가 1년밖에 안 만난 아이와 나를 최고로 다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 부모의 성숙 과정이죠. 예전에 투입했던 것보다는 최근 한 달간 그 같이 보낸 시간으로 따지면 걔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래도 그 밀도 부정하고 싶은 밀도.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드릴까요?
제가 만나본 이후로 두 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니까 어떤 사윗감이면 좋겠어요? 뭐 아마 다른 부모님들 원하는 거랑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의 배경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랑감을 데리고 왔다. 뭐 예를 들면 지금 24인데 뭐 38, 39인데 38이다. 어떠세요? 예, 그 나이만 빼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참 머리 좋으세요? 이분 솔직히 이런 반응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남녀 문제 우리가 해결할게요. 장인어른. 저는 아이가 뭐 어떤 일을 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궁금해해요.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싶대요. 근데 나는 정말로 원하는 게 없고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원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평생의 동반자 구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원하는 거를 강요하거나 주입했던 적은 없으시더라고요. 없어요. 책 읽어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고요. 예.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고요. 아, 그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평범한 말 같아요. 가치관.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가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건 세뇌고, 아이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난 이게 가치 있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을 성장하면서 건강한 가치관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답은 안 한다. 답을 안 한다는 게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입하지 않는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다. 네, 어떻게 할래. 그래서 과제 부여하는 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네. 아이한테 이제 큰 놈에게 신문은 종이 신문으로 진보지와 보수지를 꼭 읽어라. 매일. 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은 아빠가 지정해준 책을 꼭 읽어라. 한 권의 책을. 그래서 세 번째 지켜야 되는 것은 너로 인해서 다른 가족이 힘들게 하지 마라. 요 세 가지 룰은 아빠가 너한테 강요하는 거다. 그거는 의무로 부과하고 저도 감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맡겨두는데 내가 내 자식을 믿지 못하면 그 아이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믿어주는 거. 제발 밥 좀 먹읍시다. 제발 두 분하고 얘기하면 말씀 나는 밥 먹을 시간. 밥 먹을 순서가 여기 있네. 여기 밥 먹을 순서가 메뉴는 유기농 비빔밥입니다. 세 가지 재료를 담고 강된장도 한 술 담고 된장 색깔 좋죠? 네, 제 얼굴 색깔 같잖아요. 각자가 먹을 양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하지? 드디어 대안적인 가격이고 평평껏 내면 된다는데요, 돈을? 응? 아, 가격이 안 정해져 있다는데요? 그래서 네. 이 밥집은 이웃을 사회로 환원하는 참 맛있고 착한 밥집입니다. 점심시간 이곳을 찾는 손님은 동네 주민과 직장인들부터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형편에 맞게 돈을 내면 된다는 것.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이 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도 좋습니다. 음식도 맛있다. 네,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 열무가 근데 제대로 데뷔를 못하셔가지고 완벽히 데뷔하셨는데. 이제 뭐 어쨌든 마무리하라고 하시니까 네. 뭐 어떠셨어요? 두 번째 또 만남인데. 자연스러운데? 아주 좋으신데. 질문을 던지시네. 질문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이거 아주 그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주로 하는. 그리고 잘하면 전국 노래자랑 MC 하실 것 같기도 해요. MC로서 충분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회적인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되는지 저도 와서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인상 깊은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훌륭한 사회자님 덕분에. 얼마 되신 거예요?
3만 원. 3만 원. 두 그릇 먹어서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마음에 좀 걸리긴 한데. 나중에 아빠가 되면 이런 착한 밥집에 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밥도 먹고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도와주세요. 일단 아내랑 같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대담을 하기에 앞서서 OX 퀴즈로 두 분의 멘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나는 거울을 볼 때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자신을 보는 정확한 눈! 그 눈을 저희는 응원합니다. 나는 상대방보다 여성 팬이 많다! 자, 기동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그럼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저희 모두가 두 분을 존경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그 컴퓨터 쪽에 재능이 의사로 좀 시원찮았고 저처럼 이제 의사로 성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 쪽으로 급 방향을 드신 걸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제가 아는 한 좀 재수없는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의사로서도 국내 최연소 의과학과장 출신이었고요. 그때가 몇 살 때셨습니까? 27살이었죠. 제가 26세 졸업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제가 이것을 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때 어떤 신경으로 어떤 가치 판단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뭔가 자기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불행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어떤 회사원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환경운동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렇게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흔히 떠올리시기를 55세까지 열심히 직장 다니다가 정년 퇴임하면 바로 그 다음날로 환경운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일이 자기한테 맞을지 아닐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막연히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하고 실제로 해서 만족스러운 건 다르거든요. 잘할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충고드리고 싶은 게 고민만 하지 말고 오히려 주말이나 어떤 시간을 내서 아니면 일주일 중에 하루 저녁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때 시도를 해보고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건 좋은데 고민만 하면서 계속 세월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보내지는 마시라고 그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도전의 달인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대회가 있다면 이분 분명히 우승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그러면 근데 여기 붙어야 되네. 사진도 아직 안 붙어 있구나. 와,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 야 여기 이렇게 또 앉아 계시니까 혼자 쓰기 넓어요. 앉으세요. 역시 자리가 사람을 빛내는. 네. 지난 5월 안철수 교수는 3년간 몸담았던 카이스트에서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출근 5일째인데요. 날로 따지면. 네. 짐도 안 풀었고 그냥 네. 오자마자 일부터 하기 시작해서 네. 저도 정신이 없어요. 아직 적응 못한 단계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이름이 저도 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예. 장으로 오신 거죠. 네, 그렇죠.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온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1년에 학생 100명 정도 가르치고 네. 나머지 시간은 저한테 다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책을 보자고 하면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고 네. 다른 꼭 해야 되는 일은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편하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많은 분들이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도 하고 하는데 제가 더 책임을 맡고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생겼죠. 그때 이제 서울대에서 이런 학교 행정 쪽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꽃처럼 있기보다는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뛰겠다는 뜻일 겁니다. 길 찾아가는 것보다 새로 원장님하고 자고 이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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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가 배낭이에요. 하도 제 배낭이 네. 낡아서 안쓰러워서 주신 것 같더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영남대학교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역에서 뵀는데 양복에 등산용 배낭을 절 몹시 심란하게 만든 그 가방입니다. 지금 이 가방 이것도 편해요. 여기 보면 컴퓨터 따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네. 자, 등산용 배낭인가? 컴퓨터 넣는 게?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컴퓨터를 넣는 게 아니고 등산용 배낭하면 제가 좀 아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가방은 그냥 등산하는 때 매는 가방.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으로서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게 저희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큰형님 메모도 구경 좀 했습니다. 그 문제가 가끔 제가 쓴 글씨 제가 못 알아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 내용인지는 봐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메모는 안 교수의 오랜 습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는 모두 메모로 남긴다고 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쫓기다 보면 바쁜 일만 하게 되고 중요한 일을 빼먹어요. 네. 근데 정말로는 사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메모를 해둔다면 그러면 바쁜 일에 휘둘려서 깜빡 중요한 일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은 좀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제 아무리 안 교수라도 모든 메모가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교수님 얘기들보다 이 메모가 훨씬 재밌습니다. 가스요금 관리비 공단에 확인해야 되고 DVD 반납일자도 이 목걸이는 뭡니까? 어디 있어요? 목걸이는 목걸이 줄. 네, 목걸이 줄은. 예, 그게 저희 집사람 그 줄이 얇은데 끊어져서요. 그거 수리하라고 저한테 맡겼어요. 아이고 닭살이야. 안철수 교수는 대학 시절 의료 봉사 동아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27살 나이로 국내 최연소 의대 학과장이 되지만 안 교수는 작은 벤처의 사장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기회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자기가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을 하고 창업하려면 창업할 선택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취업을 할 때도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기와 맞는 그런 중소기업에도 취직할 그런 일종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창업 쪽은 워낙에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를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 때문에 길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막혀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중소기업으로 가는 길도 거기가 워낙 대우가 열악해서요. 거기도 막혀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공기관 아니면 대기업 취직만 목을 메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스펙 사회로 빠지게 돼서 그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풀어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청춘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저 백수 찌질이 빗꾸러기이다. 단군 이래 사상 최대 스펙을 자랑하면서도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우리가 마주한
엄혹한 현실입니다. 늘 도전하라. 용기 내라. 또 과감히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봐라. 라고 얘기하기엔 좀 미안한 시대.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만 보면요. 본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뭔가 독점과 과점이 이루어져 있다. 뭐 우리가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교회 문제만 보죠. 지금 재벌기업 보세요. 큰 따님이 광고회사 차립니다. 그러면 모든 광고를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해외 광고까지 다 가져갑니다. 순식간에 국내 1, 2위의 광고회사로 성장을 하죠. 큰 따님은 큰 부자가 되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광고를 꿈꾸고 젊은 광고인으로서 내가 작은 광고회사로 성장해서 언젠가 내가 광고에 재편하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젊은 청년들의 기회는 그걸로 인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둘째 따님이 캐피탈 회사를 차려서 모든 할부의 거의 85%를 독점을 합니다. 세 번째 아드님이 탁송 사업을 혼자서 다 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들이 전 대기업들이 다 만들면 수많은 벤처를 꿈꿨던 젊은이들과 벤처기업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 밑에 종속되어서 미래 없는 희망 없이 주저앉고 기회의 좁은 문 속에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독점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피해잖아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눈높이 좀 낮춰라.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없다. 중소기업도 내가 지금 가서 일을 했을 때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높은 성과를 우리가 같이 회사가 성장하고 나의 미래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저는 과감하게 청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스카이 비싼 학비내서 이야기하지 말고 중소기업 가세요. 그런데 2010년, 2009년 이익은 창사일의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창사일의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3년간 적자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더 재밌습니다. 혹시 이익을 냈다고 하면 단가를 낮추려 할까봐 어떻게든지 이윤을 줄여야 했다. 이 모습에서 중소기업의 미래, 그런 회사를 다니시겠습니까? 그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런 대우 격차가 지금 정도로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심하지 않은 상태면 자기가 또 원하는 직업을 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구조만 된다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을 막노당판에 일자리 있는데 왜 거기 안 가느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그 전체 조직 시스템을 관장하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몫인 거죠. 현실을 바꾸는 것이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 트랙이 필요합니다. 투 트랙이 필요한데, 투 트랙으로 한쪽에서는 자기 자신의 기회를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편중되어 왔던 시혜와 특혜, 그리고 그에 따른 관용까지도 평등화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투트랙으로 맞는 방법이니까 이제 이것을 고민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역사에서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하는 것 같은 게,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항상 그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이 과보호되고, 그리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그런 것들이 항상 나라를 망하게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면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데, 항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옛날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현명하기 때문에 똑같은 바보 같은 실수는 안 한다는 그런 그 자신감과 오만함, 착각, 그런 게 역사를 반복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이런 그 격차가 정말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가면 저는 공멸할 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선제 조건은 그 문제 인식의 공유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은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함께 공유해보자는 게
이런 강연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폼나게 비행기 타고 폼나게 비행기 타고 왔다며. 네? 아이, 그 토탈리 누구에게나 청춘이 있습니다. 추억 속의 청춘은 푸릇푸릇하지만 현실의 청춘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청춘들에게 필요한 건 참으라는 말 대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대신 함께 아파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안철수, 박경철 이 두 사람이 무대에 오르는 이유일 겁니다. 이게 되게 정성스럽죠. 이거를 공부 중독도 독이다. 좋은데요. 죽을 만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라.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저지르고 보자.